네, 기계 소방을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연소공학, 그 다음에 전기소방, 기계소방, 어떻게 보면 소방기술사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가져가는 겁니다. 사실은 더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요. 건축방안은 거의 이제 법률, 예, 법규 암기하는 부분들이고요. 땡땡하제 쪽은 한 10% 정도 나옵니다만은 그 건축 방안은 14% 정도 나와요. 작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법에 대한 부분들. 땡땡하제는 이슈적인 부분들이니까 아까 이슈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장판지 기계 소방 쪽에서만 오늘 하고 마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수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에 대한 양이 방대합니다.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 공부에 대한 방대한 부분들을 엮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훨씬 시간이 줄게 될 거고요. 줄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는데 풍부한 답안 작성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50점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될 거고요. 자, 거기 내용 중에서는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있어요. 이 말은 일반적인 문제를 물어봤을 때 소견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매끄럽게 적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소방기술사의 질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연결고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연결고리는요, 장판열이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지만 사실은 연결고리는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게 있어요. 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죠. 화학 반응 속도 충돌 이론, 전이 상태 이론, 그다음 온도와 화학 반응 속도의 관계. 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떤 하나의 어떤 문제를 적어준 게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크게 표현해서 있잖아요. 작은 연결고리로 또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이제 송출되고 있지 않지만 장판지에 대한 부분도 조만간에 강의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데 극대화될 겁니다. 자, 일단 장판지 기계 소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껏 유체역학하고 연력학에 대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워낙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네이놀주스하고 연력학 범칙입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부분들. 자, 물의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입니다. 자, 물의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이라는 어떤 큰 타이틀을 적어주고요. 냉각 효과, 표면 장력, 동파, 물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상평도, 비등 영역, 비등 곡선, 유화 현상이 여기는요. 물의 수소 결합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다 넣어둔 거예요. 그럼 이게 수소 결합과 공유 결합, 수소 결합이 모든 게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을 냉각을 물어보든 표면 장력을 물어보든 동파를 물어보든 물의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을 물어보든 물의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의 기본 원리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이게 번져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소 결합하고 관계되는 것을 다 연결해 뒀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대해 조금 더 키워드 되는 부분들이 표면 장력 봐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85에 100회, 114에 나왔어요. 별표 4개입니다. 그리고 물의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은 111에 나왔는데요. 화학적 특성은 수소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수소 결합이라는 부분들은 그 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이 있죠. 0도씨에 녹고 100도씨에 끓고요. 그리고 기체가 됐을 때 부피가 팽창하는 거고요. 그리고 얼음이 됐을 때에 8%에서 10% 정도의 부피가 팽창하면서 동파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상평형도도 그렇고요.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 나오는 것들이 일단은 표면 장력, 그다음에 상평형도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물의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을 밑에 밑바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유체 점성 법칙인데요. 최근에 전단 응력과 응력, 그 다음에 점성 법칙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리 현상을 물어봤는데 박리 현상이 100회, 69회 물어봤어요.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예, 박리 현상. 박리 현상은 어떤 물체가 고체 물질이 있고요. 유체가 이렇게 흘러갈 때 박리되는 현상입니다. 그죠? 자, 이 점이 박리 점이고요. 일반적으로 유체가 흘러가고 올라가면요. 자, 흘러보내는 점에서 흘러가는 쪽으로 압력이 더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방향에서는 P1이 P2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박리점에서는요, P1이 P2가 같게 되고요. 박리점 이후에는 뭐냐면, 오히려 P2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압력의 길이에 따라서, 자, 이게 유체가 흘러감에 따라서 압력이 상승하느냐, 하강하느냐에 따라서 있잖아요. 라운드 X, 라운드 P는요, 이런 0보다 작습니다. 그죠? 줄어드니까요. 자, 이 부분들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가 뭐다고요? 예, 제로에 가깝고요. 자, 이 부분들은
예, X분의 P가 뭐다고요? 예,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흐름은 이렇게 되죠. 이 앞쪽은요. 앞쪽은 뭐냐면 이런 흐름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은 이런 흐름이 될 겁니다. 요 부분들이 예, P1, P2 같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표현할 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에서는 P1보다 P2가 P2보다 P1이 커지지만요. 요 부분 잘 보세요. 요 부분들은 요 P2가요. P1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죠? 역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뭐 요런 부분들을 방리 현상이 기본적인 거 적어주고, 방리 현상이 발생하는 기본적인 급격한 관의 확대, 축소, 엘보우, 어떤 부속품 이런 것이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대책은 그 반대적인 부분들이죠. 그죠? 확대되기 없게, 그 다음에 축소되기 없게, 예, 그죠? 그리고 엘보가 되기 없게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압력계에서 계산 문제도 잘 나왔어요. 계산 문제도 나왔고 두 번 정도 나왔고요. 압력의 분리도 나왔어요. 근데 조금 요쪽에 좀 여러분들 방향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유량계의 종류가 오래전에 나왔지만요. 봐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18에 나왔던 거, 이게 지금 타케단에 있는 겁니다. 차압식 유량계 유속 측정 원리가 있는데 오리피스 유량계, 벤츄리 유량계의 원리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여기는 유량계 쪽에 저는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예, 계속 압력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은요, 필요 5가지 조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부피를 무시하고요. 그 다음 무질서 운동을 하게 되고, 인력과 반발력이 무시가 됩니다. 완전 단성 충돌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보일과 샤의 법칙, 그 다음에 게일 위사의 법칙, 그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또 유도되는 거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보일 샤의 법칙과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정리한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나올 때가 됐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체역학 법칙에서는 연속의 정리, 베르누이 방정식이 있는데, 베르누이 방정식의 정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번 공기와 액체에서의 뭐다고요? 베르누이 방정식의 정리 물어봤습니다. 공기는 질량이 없으니까 뭐다고요? 에너지 위치 에너지 관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 에너지, 그다음에 속도 에너지만 갖게 되고요. 위치 에너지 갖지 않고, 물은 질량이 있으니까 뭐다고요? 기본적으로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다 감안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고요. 오일러 방정식이 이번에 135에 나왔습니다. 102에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자, 토리첼리 정리가 75에 102에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102에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냐면 가업순수 방식과 고가순수 방식이 많아지고 있죠. 왜냐면 초고층화 돼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톨리첼리의 정리가 다시 소환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봐두셔야 되고요. 마찰 손실은 워낙 중요하니까 뒤에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자, 펌프의 종류가 있는데, 펌프의 종류는 예, 소방 펌프, 그다음에 예, 추가 펌프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77에 나왔지만요. 물분부 미세 물분부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펌프가 있어요. 이거는 용접식인데요. 이거는 피스톤하고 플런저 펌프입니다. 그래서 왕복 운동을 하면서 흡입해서 압축해서 물을 공급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많지만요. 굉장히 높은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오래전에 나왔지만 지금 물분부, 미세 물분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회의 종류는 원십식과 충류돼서 127에 물어봤고요. 일반적으로 제연 설비에 쓰는 것은 다익형이에요. 왜냐하면 소형으로 풍량이 커요. 풍량에 따라서 압력 변화가 적어요. 그리고 가격이 싸요. 이렇게 해서 다익형 선풍기 112에 나오는데 딱 그 어떤 타켓 안에 110회 정도가 지금 타켓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잖아요.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펌프와 회내 직병렬 운전이 80배, 120배 물어봤어요. 동일 운전일 때, 아니, 동일 용량일 때, 용량이 다를 때, 동일 용량일 때도 같이 쓰면 어떤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용량이 아예 다르면요. 아예 에너지가 양정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 부분들도 동일 용량, 그 다음에 동일 용량이 아닐 때 이렇게 가지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펌프의 상사법칙과 비속도는요. 비속도는 135에 물어봤어요. 상사법칙과 비속도는 119에 물어봤어요. 다시 상사법칙과 비속도를 물어볼 수 있고요. 상사법칙까지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도 상사법칙에서는 별표 하나, 둘, 세 개 정도 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성국수는 135에 나왔고요. 자, 공동현상입니다. 공동현상 봐두셔야 됩니다. 공동현상은 기체가 발생하는 건데요. 압력이 떨어진다든지 온도가 상승한다든지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죠?
펌프가 흡입해서 토출할 때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에너지보다도 더 작은 에너지로 펌프를 흡입하고 토출하려고 하면은 기체가 발생하더라. 공동현상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유효 흡입수와 필요 흡입수들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고, 자, 유효 흡입수도 필요 흡입수도 가지고 뭐다고요? 원인과 대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자, 뭐 수주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에는 나왔고요. 자, 수격 현상도 봐두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 원인, 문제점인데요. 관성의 법칙입니다. 흐르려고 하는 유체는 계속 흐르려고 하고 서 있고자 하는 유체는 계속 서 있으려고 할 겁니다.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충격이죠. 자, 여기서 충격파에 대한 부분이 좀 특수한 거였고요. 봐두셔야 되고요. 서징에서는 서징의 기본적인 어떤 원인, 그다음에 문제점 대책 적어주시면 되는데 서징 주파수가 좀 특별한 거였어요. 그죠? 요거 두 개는 충격 현상에서는 충격파, 그다음에 서징에서는 뭐다고요? 서징 주파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기본 알아주고 서징 주파수, 기본 알아주고 충격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128에 나왔으니까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동 현상도요. 이제급으로 봤을 때는 펌프에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110회, 최근에 나왔던 110회는요. 전체 소방 설비 진동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펌프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배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출제됐죠. 그죠? 추세가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해 보면 뭐다고요?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펌프 일부주에서 전체의 소방 설비에서 진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분석해 봐야 되는 겁니다.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펌프 진동 나올 수 있겠지만 소방 설비 진동에 더 나올 가능성이 무게중심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펌프의 압력 세팅입니다. 국내 이렇게 NFPA 압력 세팅 119인데요. 자, 이거 별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이건 충합 펌프 정지점은요, 최저 압력에도 최소 정수압입니다. 여러분들 펌프가 있다고 그러면 펌프에서 낼 수 있는 압력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펌프에서 낼 수 압력이 있는데 사실 이게 나오는 압력이 뭐다고요? 펌프에서 낼 수 압력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수조가 높으면요, 수조가 이 펌프의 같은 위치보다 높은 상태에서 수위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밀어주는 그 힘도 있겠죠. 그래서 펌프의 힘, 최저 압력, 그리고 요거 밀어주는 압력, 그게 저수 정수압입니다. 자, 그런 부분 감안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충기는 충정에다가 마이너스 10% 사이. 그 다음에 주기는 충기에다가 마이너스 5% 사이. 그 다음에 보조 펌프 기동은요, 주 펌프 기동에다 마이너스 10% 사이. 이런 것도 위주로 봐두셔야 됩니다. 자, 펌프의 성능 시험은요, 성능 시험 배관 설치 방법, 테스트 방법, 유량 측정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있잖아요. 펌프 성능 시험 결과표 성능 시험 곡선 작성하고 적정성을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완전히 실무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추세예요. 자, 펌프 성능 시험은 그래서 시험지 고려상 지금 4번, 5번하고 관계되는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무부하 시험, 전격 운전 시험, 가부하 시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수식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아니면은 그게 수치를 주고 뭐다고요. 사실 무부하 시험에 적정한지 140% 이하, 그 다음에 전격 운전했을 때 또 적정한지, 그 다음에 가부하 운전했을 때 65% 이상이 나오는지를 실제적으로 적정성 판단하기까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실전 문제와 같은 문제가 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는요, 전자식 압력 스위치와 압력 체포 방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압력 체포 방식 많이 쓰는 데도 있죠. 그렇지만 뭐냐면 전자식 압력 스위치가 주 앞으로 이슈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슈 관점에서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 체포 방식이 나올 수도 있고, 압력 체포 방식과 전자식 압력 스위치 방식을 비교하는 방식이 나오고요. 전자식 압력 스위치만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소방펌프의 점검 주기 최소 운전 시간, 이거는 134에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배관 선지 고려사항 보시고요. 자, 스케줄 논표는 125에 84에 나왔습니다. 자, 마찰 손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 손실이 있는데 달시 외바스식, 그 다음에 하전 윤리암식 알아주셔야 되고요. 하전 윤리암식의 적용 조건입니다. 일반 비압축성 유체에 적용합니다. 하전 윤리암식은 달시 외바식보다는, 달시 외바식은 비압축성 유체, 압축 유체 다 적용이 가능해요. 자, 근데 하전 윤리암식은 비압축성 유체 적용 가능합니다. 물 같은 이런 데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50mm 이하의 배관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3m/s의 속도를 가지고 이하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마찰 손실의 영향 요소로 뭐라고 그러면 그냥 다시 외바 시식을 가지고 영향 요소가 관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속도가 관계 있고 관경과 관계 있고 그다음에 관의 길이. 자, 이거 나오면요. 이거는
레이놀즈스와 T분의 입실론 상대 조도와 관계되니까 광의 길이와 거칠기와 관계되는 어떤 부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나오면 촉근들이 얼마든지 4개, 5개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젠 달시 외발 수식의 F와 그 다음에 하젠 유리 시험 C의 관계를 또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107에 물어봤습니다. 자, 정량적 부차적 손실의 정량적 표현 방법이 있죠. 자, 상단기류법, 저항계수법, 위량계수법이 있는데 이게 128이 나왔고요. 베나 콘트랙트가 126에 나왔습니다. 자, 돌연 학대 축소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104에 121에 129에 나왔습니다. 자, 무디 선도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고요. 유체를 흐름 상태에 따라서 손실 분류를 해보십시오.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F는 이렇게 충유일 때 F는요, 레이놀즈 수분의 64죠. 이거 유도하라는 거 사실 2번 나왔어요. 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마찰 손실이 100회 이후에 집중적으로 열 몇 문제나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정도 수준에서는 완전히 깨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CPVC는 133에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소화 설비의 배관 방식은 80회 104에 나왔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봐두셔야 되고요. 자, 수리 배관 방식입니다. 수리 배관 방식은 국내 규약 배관 방식과 수리 배관 방식을 비교하라 시험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살수 밀도 면적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살수 밀도 면적 그래프를 있잖아요. 우리가 수평 거리로 2.6, 3.2m를 두고 설계 살수 밀도를 구해봐서 측정성을 평가하는 문제 물어봤습니다. 그죠? 129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이게 국내 어떤 우리 규약 배관과 수리 배관 134에 나왔어요. 그럼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뭐가 있어요? 헤드 설치 수량에 따라 적용되는 급수 배관의 간격 주기상 요거밖에 없는 거죠.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요. 그래서 우리는 헤드의 수량에 따라서 배관의 규격이 정해지는 규약 배관을 쓰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유속의 제한인데 유속의 제한은 이렇게 됐어요. 유속을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유속이 커지게 되면 수격 현상도 커지게 되고요. 유속이 커지게 되면 캐비테이션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요. 유속이 커지게 되면 어때요? 마찰 손실도 커지게 되고요. 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유속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또 간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 연결해 놓고 보니까 어때요? 자, 그러면 3m/s에서 D를 84.13Q를 유도하라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유속을 제한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이걸 유도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만약에 유속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뭐다고요? 유속을 유도하는 부분도 살짝 적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뭐예요?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설치 기준이요. 우리나라의 펌프의 토출 측에서는 4m/s, 가지 배관에서는 6m/s, 가지 배관 외에서는 뭐다고 10m/s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이론과 기준이니까 거기 가서 좀 더 확대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묶어 보니까 연결해 놓고 보니까 이런 적어줘야 될 거 많고 그것을 이 문제를 물어볼 때 이것을 이유를 적어줘서 뭐다고요? 이 문제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걸 적어줘서 뭐다고요? 실제로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가 풍부해지잖아요. 답안지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보여지고요. 아는 것처럼 보여지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부식은요, 꽤나 오래전에 나왔어요. 114에 나왔습니다. 자, 기본 받으시고요. 포배 높이 받으시면 돼요. 동간 부식 안 나옵니다. 동간 부식은 워낙 그때 이슈가 됐었죠. LA 어떤 공사 회사였어요. 동간을 사용했다가 누수가 되면서 큰 문제가 법적인 소송이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부식은 기본과 뭐다고요? 포배 높여. 좀 더 나간다고 그러면 전기방식법 정도에서 시험이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분기 배관은 이번에 또 안 나올 거예요. 130배, 133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가마 밸브인데요. 가마 밸브 중요한데, 자, 건축물은 초고층화되어 가고 있어요. 대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약한 곳에 압력을 유지하도록 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과압이 걸리는 거예요. 고가 수조에서는 제일 하부에 과압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펌프를 방식을 쓰는 데는 뭐다고요? 제일 위쪽에 제일 먼 곳을 압력을 맞추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곳이 과압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감압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세요. 감압이 필요한 이유 133에 물어봤나요?
그럼 앞으로 감압이 필요한 이유는 뭐다고요? 감압에 대한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감압이 최근에 왜 필요하겠냐? 초고층화 돼가고 있고 대형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감압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압력 범위가 넓으니까요. 그리고 압력이 필요한 이유는 뭐다고요? 감압이 필요한 압력이 높아가면 배관이나 어떤 밸브의 파손이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압력이 높으면 뭐예요? 방출되면서 뭐다고요? 수온의 부족 양을 빠른 너무 과도한 어떤 방설량에 따라서 수은 조기 고갈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주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감압 방법은 최근 나왔어요. 감압 방법은요. 130에서 120에 나왔어요. 그리고 고가 수준도 물어봤습니다. 129에 114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2번, 3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노즐 방수 압력이 0.7메가파스칼 초과 시에 호수 접결기를 사용하는 감압변의 감압 원리와 특징, 이거 소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 특징 이런 것들요. 그리고 아직 안 나온 게 있습니다. 감압 밸브요. 감압 밸브에 대해서 물어는 봤지만 감압 밸브에 대한 어떤 그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감압 밸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자, 감압 밸브는 직동식과 파이로트식이 있어요. 비용은 파이로트식이 비쌉니다. 파이로트식이 훨씬 더 제어가 원활하게 돼요. 제어가 되게 세밀하게 되는 겁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원리와 특징들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데, 일단 감압은 전체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어느 정도 다 보여요. 자, 그런 부분을 위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자, 템포 스위치도 117에 85에 별표 3개입니다. 자, 체크 밸브도 별표 2개고요. PIV 밸브도 사실은 103회 했지만 70 아주 옛날에 나왔어요. 2번 나왔습니다. 용도에 대한 부분들 별표 2개고요. 자, 스케일 세관도 못하고요. 별표 2개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두시면 되겠고요.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입니다. 101에 89에 별표 3개입니다. 자,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에서는요.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요. A급, B급의 시험 기준 물어볼 수도 있고요.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에 대해 계산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계산 문제가 동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실전지기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동 소화장치, 상업용, 주구용 이런 걸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캐비넷형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게 보도 자료에 나왔거든요. 캐비넷형 승인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캐비넷형을 좀 더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화력 소화설비 345kV 전력구에 사용되는 강화력 소화설비를 설명하십시오 나왔는데 116회, 114회 이슈적인 문제였죠. 한전에서 전력구에 345kV 34만 5천 볼트에 사용하는 곳에다가 강화력 소화설비 미분물 상태로 뿌려서 하지 진압을 하는 부분인데 별표 3개입니다. 자,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기 조화약주 정서 요게 법이 바뀌었어요. T급이 들어가면 바뀌었습니다. 별표 하나, 둘, 3개입니다. 자,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소공간에 들어가는 어떤 소화 설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자, 이 부분들이 지금 소공간 이번에 캐비넷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일단은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수계 소화 설비의 공통 옥내 소화전 설비입니다. 자, 쭉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가압 송수 장치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지만요. 가압 송수 장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지금은 고가 수소가 초고층이 있으니까 대세입니다. 그러면 펌프 방식과 고가 수소 방식을 설명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고가 수소 방식을 설명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토리첼레 정리 설명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고가 수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가 수소는 상층부에서는 저압이 그러니까 부스트 펌프를 써야 되고요. 중간층은 괜찮고요. 하부층에서도 못하고요.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죠? 과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가 수준을 분리하는 방식을 쓴다든지 감압 밸브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문제가 지금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펌프의 흡입치 이상의 예상은 114에 나왔고 130 몇 회도 나왔어요. 제 근래에. 나머지 쭉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과 호수리 방식 별표 3개이고요. 자, 수압 시험 별표 2개 정도 봅니다. 자, 수계 소화 설비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여러분, 사실 건식은 지금 사양길에 있는 게도 불구하고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지연 시간과 제한사항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지금 눈에 보이는 게요. 물기둥 현상과 프라이밍 워터입니다. 117에 100개, 118에 8회 다 2번씩 별표 3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준비작동 시간 저번에 135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중요해요. 준비작동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자, 이렇게 됐죠. 이제 건식을 사용하지 말라. 주차장에. 그러면 섭식을 사용하든지 섭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난 인트로. 그러니까 밸브가 일반적으로 헤드가 동작했을 때 열리게 하든지 감지기가 동작했을 때 열리게 하든지 먼저 우선적으로 열리는 방법으로 써라. 자, 이렇게 되니 난 인트로입니다. 빨리 동작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부합식을 써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아니에요. 2차 측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부합이 아니고요. 공기압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어떤 부합식입니다. 조금 다른 거죠. 그죠? 그 두 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지하 주차장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자, 그거 봐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35에 나왔다 하더라도요. 난 인트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든지. 예, 조금 더 변경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감지 특성과 방사 특성 넘어갈게요. 이 부분들. 자, 살수 밑에 저의 원인이 있죠. 이제 콜드 숄더링, 그다음에 스키핑, 그다음 파이프 샤도우, 파이프 섀도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135의 차폐판, 예, 차폐판, 차폐 장치가 나왔어요.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연속 손상이 있으니까 봐두셔야 돼요. 격자형 천정, 여러분 격자형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데 격자형 천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나왔습니다. 한번 페이지 8에 봐두셔야 되고요. 자, 밑에의 어떤 그 폭이 1.2m 이상이 되면요. 하부도 설치해야 되고 상부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폭이 1.2m 이하면 뭐다고요? 위에만 설치하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격자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뭐다고요? 위에만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자, 헤드열 반응 시험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좀 중요해요. 그다음에 그 섭식 건식의 유수검정 시험 당시 이런 것도 좀 중요한데 134에 나왔으니까 한 템포. 자, 주구형 스프링클러 설비는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K팩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ESFR입니다. 여러분들 80년도에는요, 미국에 굉장히 대단히 큰 어떤 대변혁이 있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입장에서 일반 대형의 창고 설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일반 스프링클러 설비는 사실 진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수화 설비의 태동을 알렸는데 그게 라지 드롭이라든지 ESFR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의는요, 예, Early Separation Fast Response입니다. 조기 감지, 조기 진압이에요. 자, 그게 ESFR의 키워드입니다. 정의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방사압력 수은 반드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은은 몰라도 돼. 근데 ESFR의 수은과 물분부 수화설비, 미세 물분부 수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물방울 속도, 플러스 이건 똑같습니다. 그죠? 아까 스프링클러 설비에서도 알아봤죠. 그리고 우리가 화재 플러머를 할 때도 알아봤죠. 중요합니다. 별표 3개이고요. 여러분들 수계 수화설비 ESFR 실험을 할 때요. 개발이 될 때 3가지입니다. RTI, ADD, RD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론 3가지, 그리고 조기 진압 3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보다도 3.5배의 굉장히 빠른 감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압력도 3.5배에서 5.1배, 그리고 K값이 200에서 360이니까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설비 K값은 80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3배 이상의 오리피스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물의 양을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안 되는 겁니다. 사류, 타이어, 두루마리 이런 데는 화재가 굉장히 빨리 생겨나기 때문에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감지 특성과 방지 특성인데 여러분 스프링클러 설비의 특성은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특성을 물어볼 때는요. 감지 특성 관점입니다. 근데 ESFR의 특성을 물어볼 때 수화 특성은 감지 특성과 방사 특성입니다. 자, 감지 특성은 뭐다고요? RTI 28, C는 1입니다. 빨리 동작하는 거죠. 그리고 방사 특성에서 뭐가 있으면 K값이 커요. 오리피스가 큽니다. 대단히 큰 물의 양을 쏟아붓게 되고요. 압력이 얼마예요? 3.5kg에서 5.1kg입니다. 0.35메가파스칼에서 0.51메가파스칼이죠. 굉장히 큰 압력을 쏟아붓는 겁니다. 자, 그런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설치 기준에 대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해보면 정의 알아두셔야 되고요. 수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불방울 정도 속도, 플럼 성능 속도, 그리고 개발 이론, 그다음에 설치 제외, 감지 특성과 방사 특성 이런 거 위주로 봐두시면 되겠네요. 물분부 수화설비가 미세 물분부 수화설비 있어요. 여러분들, 예, 미분무란 드롭 볼륨 0.999%가 400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그 다음 미분무 수화설비란 이렇게 이게 정의 개념입니다. 그죠? 그 다음 소화 원리는 소화 메커니즘이에요. 냉질, 유희복, 냉과 질식, 유화 현상, 희석, 예, 복사열 차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8에 120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해두셔야 되고요. 목적입니다.
소억제 온도요. 소화, 억제, 제어, 온도 낮추는 거, 그다음에 노출 방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특성이 있는데 여기 특성은요. 스프링클러 설비 특성, 미분무 수화 설비 특성, 감지 특성과 방사 특성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다고요? 감지 특성보다 방사 특성, 물방울 입자 밀도, 동적 특성, 물방울 움직임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특징들이 있습니다. 봐두셔야 되고요. 자, 적응성이 있는데 A급, B급, C급이 다 적응성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클래스 1, 2, 3를 나누죠. 1은 200 마이크로미터, 그다음 2는 200에서 400, 그다음 3는 400에서 100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분무 소화설비는 드롭 볼륨 0.99가 뭐다고요? 4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로 되어 있으니까 클래스 1, 2가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2가 A급의 적응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미분무 소화설비는 뭐다고요? A급의 적응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자, 비적응성은 그런 겁니다. 물과 반응하는 놈. 그 다음에 물을 했을 때 끓어 넘치는 어떤 그런 현상들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높은 고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가해졌을 때 있잖아요. 깨지는 설비들. 이런 것들은 비정성의 어떤 대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즐 및 미분인데 헤드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충분선이 충돌형, 분사형, 선내류형, 디플렉트형, 예. 그 다음에 슬리트형, 분사 성능 시험 방법, 예. 광영상, 그 다음에 회절, 도플러 방법, 액체 크기의 표기 방법, 드롭 볼륨 프랙션, 예, 넘버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 물방울의 입자 크기에 따라 뭐다고요? 예, 분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NU는 물자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109에 96회입니다. 누적 최적 분포입니다. 누적 최적 분포는 여러분 드롭 볼륨 0.99로 400 마이크로미터 입자는 뭐다고요? 400 마이크로미터 입자가 굉장히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400 마이크로미터뿐만 아니라 300 마이크로미터, 뭐 250 다 이런 부분을 다 누적해서 분포를 따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크기 분포를 얘기하면 누적 최적 분포. 그래서 미국 뭐다고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로 나눠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 되겠어요. 액체 크기 표기 방법으로 보면 여러분 적을 게 뭐겠어요? 매출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거 얘기할 때 요거 가지고 뭘 합니까? 누적 최적 분포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요. 요거 가지고 뭐다고 분류를 어떻게 됩니까? 1, 2, 3로 되는 거니까요. 딱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수원, 예, 설계 도서, 예, 굉장히 이게 변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가스계 소화 설비의 소화 능력에 대한 대처, 그리고 수계 소화 설비의 수순피에 대한 대처,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어떤 소화액제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물분무, 미세물분무가 들어서고 있는데, 물분무, 미세물분무는 어떤 느낌? 하재 질량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냐, 확실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건축물의 어떤 구조의 종류, 그죠? 그 다음에 계구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가연물이 어떠냐? 그 다음에 거기에 거주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설비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중요하겠죠. 사실은 116회, 109회, 102회, 87회 나왔으니까 중요합니다. 자, 포소화약제입니다. 포소화약제. 나올 만한 것들은 그렇게 표기 없어요. 최근에. 자, 그리고 소화약제도 134회 나왔고요. 혼합 방식 정도, 믹싱 채무 방식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나머지들은 크게 포 모니터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고요. 표면화 주입 방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저번에는 132에는 팽창비에 대한 개념과 측정 방법 이렇게 나왔었어요. 예. 자, 그렇게 크게 나올 만한 부분들이 일단 없어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가스기 소화 설비입니다. 자, 공통이 있는데요. 개통, 닭똥 수소 중요합니다. 자, 이게 감지기 설계 농도 이런 시간. 자, 빼고요. 가압 배출구 중요합니다. 가압 배출구 하나, 둘, 셋. 자, 요게 가압 배출구가 뭐다고요? 기본적으로 법이 지금 바뀌기도 했고요. 가스기 소화 설비에. 예, 바뀌기도 했고요. 이슈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도합 편 테스트요. 봐두셔야 돼요. 별표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자, 도합 편 테스트는요. 예. 방화구역의 기밀도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두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크로저 인터그리티 시스템이라 해가지고요. 방화구역 밀폐 시험을 영어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또 시험에 나왔고요. 도합 편 테스트 이름으로 또 두 번 나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거 별표 4개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방사 시간은 여기는 작게 나왔지만 CO2나 할로겐 화물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방사 시간도 알아두셔야 되고, 설계 농도주의 시간은 조금, 자, 134에 나왔어요. 자, 독성은 뭐냐면, TLV 별표 3개, 노아엘, 로아엘, PBPK 이런 것도 뭐요? 별표 3개.
ERPG 별표 2개입니다. 자, 충전비와 충전 밀도는 책에 많이 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자, 충전비는 우리나라 개념이고, 충전 밀도 개념은 NFPA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설계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거 135회까지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 프리 엔지니어 시스템, 모듈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두 번 나왔어요. 여기서 내가 98회 얘기하고 있지만요. 105회입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분말 소화 설비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엔지니어링 시스템은요, 굉장히 정밀하게 설계 시공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예, 시추할 때 쓰는 어떤 굉장히 큰 설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작은 설비에서는 프리 엔지니어링 시스템 써요. 이것은 제조소의 시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정해진 어떤 그 양의 크기를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듈러 방식은 캐비넷형이에요. 예, 제일 조그만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엔지니어 시스템이 제일, 그 프리 엔지니어 시스템이 작은 거, 그 다음에 모듈 방식도 작은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기준은 이제 전력, 국소, 그 다음에 호슬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방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액체로 보관한 가스 소화액체 약질을 항인하는 방식, 초음파를 쏩니다. 쏘아서, 그죠? 방사선을 쏩니다. 그래서 액체가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은 달라요. 왜냐하면 액체가 있는 부분들은요, 방사선을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방사량을 측정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전달을 이용하는 방법, 액체하고 또 기체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중량을 이용하는 방법, 이 4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부치 발생기는 또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치 발생기는 70m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자, 이산화탄소의 소화설비입니다. 개통, 작동수 나왔고요. 방사시간, 방사지연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봐둬야 되는 게 뭐다고요? 열역학적 상태도에 대한 부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열역학적 상태도에 대한 부분들요. 온도와 압력입니다. 일단 온도가, 압력이 높고 온도가 있잖아요. 낮은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압력이 떨어졌어요. 압력이 떨어지면, 예, 뮤는요, 예, P2-P1, T2-T1이 됩니다. 그래서 약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T1, P1, 바깥쪽이 T2, P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T2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봅니다. 이것이 줄톰슨 효과에 의한 냉각되는 겁니다.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면요,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이동하면서 뭐다고? 운무 현상이 일어나고요. 기체화된 부분들이 고체화되니까 그것이 운무 현상으로 나오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온 손상, 이런 것들이고요. 열역학적 상태도 지금 여기에 방점이 보입니다. 저는. 이러면 적응성과 비적응성이 있습니다. A급, B급, C급에 다 적응성이 있고요. 자, 비적응성은, 예, 나트륨, 칼륨 이런 데 반응하는 삼류이온물, 그다음에 니트로셀룰로스는 오류이온물은 질식 소화 안 되잖아요. 산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 방제 업무를 보는 곳은 이런 것들 상주를 하기 때문에 질식해서 사람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전시용이든 다량의 사람들이 많은 곳, 예, 질식 문제 있는 겁니다. 자, 이산화탄소 설계 농도요. 그다음에 환경성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할로겐 화합물 불안성입니다. 자, 종류 있잖아요. 종류를 많이 물어봤어요. 자, 나올 때 됐습니다. 그래서 특성은요, 소독한 물환경, 예, 소화 원리, 독성, 환경성, 물성, 안정성, 경제성 이렇게. 자, 계산식 135에 계산식을 물어봤어요. 계산식 유도하라는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유도 이유와 유도하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방사 시간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플러스 기체 소화약질 적용할 수 없는 기체는요. 플러스 기체는 질식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할로겐 화합물들 독성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들은 뭐다고 또 반응하는 것도 있어요. 이 삼류유물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말 소화 설비는 저번에 나왔습니다. 133회. 예, 나왔어요. 그래서 제3종 분말 소화 약제의 소화 원리와 A급 소화의 적응성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빼고요. 자, 분말 소화 약제 엔지니어링 시스템, 프리 엔지니어링 시스템 104에 나왔네요. 그죠? 아까 95회하고 104에 두 번 나왔으니까 별표 하나, 둘, 세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현 설비입니다. 자, 거실 재현 설비가 있고 설계식 오리선입니다. 공조와 겸용 별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자, 그리고 성능 기준, 시험 기준인데요. TAB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 최근에 거실 재현 설비의 성능 시험이 있죠. 그죠?
그거 A급입니다. 봐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속실 재원 설비에서 기본적으로 차압, 방염 풍수에 대한 개폐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부족에 대한 원인들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방염 풍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하수무크 테스트는 130 나왔으니까 조금 그렇다. TAB도 134에 나왔으니까 조금 더 그래요. 자, 차압. 천장 높이에 따른 차압이 우리나라는 이제 40파스칼, 스프링클러 설비라면 12.5파스칼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뭐라고요? 층고에 따라서 차압에 대한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층고에 따라서 우리는 연돌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압력차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압력차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국은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누설연과 보충력 135요. 유익공기 배출량도 133에 나왔습니다. 나오는 부분이 좀 떨어질 거예요. 송풍기 풍량 제어는 131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송풍기 풍량 제어 나올 수 있고요. 최근에 이슈되는 부분들은 인버터 제어예요. 인버터 제어를 해야 되는 이유와 인버터 제어의 기본적인 원리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우리가 대포 제어 거잖아요. 대포 제어와 인버터 제어에 대한 비교를 하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과압 방지 장치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덕트 설계가 있는데요. 덕트 크기 산출하는 거예요. 등속법, 등압법, 정압 제치등법 중요해요.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4개입니다. 그리고 덕트의 종용비도 별표 3개이고요. 시스템 이펙트 같이 연결해 주십시오. 덕트의 종용비. 자, 덕트의 종용비는 뭐가 관계 있어요? 마찰 손실과 관계 있습니다. 거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덕트 청수도 126회인데 사실 청수가 뭐 중요하나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TAB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부속실 제원 설비가 거실 제원 설비는 공사 후에만 이루어지잖아요. 사실은 공사 후에는 공사만 제대로 하고 나면 130%, 150%의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하고 3년,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굉장히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럴 때는 물론 던파도 보고 핸도 보고 해야 되겠지만요. 덕트를 청소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렇게 기준이 없죠. 미국에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마다, 2년마다 꼭 해야 되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죠. 자, 부속실 제원 설비. 이 문제점은 걸려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이 부분 뺄게요. 자,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지하구 설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황금 같은 시간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연속공학, 그리고 소방전기, 소방기기에 대해서 정말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다 파악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한 만큼 보일 거예요. 공부가 정말 열심히 되어 있던 사람들은 열폭주처럼 일어날 거고요. 여러분들 공부가 안 되어 있던 사람들은 덤성덤성 할 거예요. 내가 여기에 얼마만큼 여기에 공부를 했는지도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겁니다.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빨리 와닿는다고 그러면요.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느낌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 법령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시사 이슈적인 부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여러분들을 보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강의가 모든 통틀어 서 있잖아요. 전에 이루어지는 강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든 게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든 시험 전에 강의를 한다는 것은 부담으로 올 거예요. 왜요?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나온다 얘기했을 때 그 부담감을 안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떠나서 했잖아요. 문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개정된 법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그걸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다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가 할 수 있었다. 물론 분석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 3시간, 거의 지금 5시니까요. 그 3시간 가까이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가져봤는데 다음에 더 좋은 시간으로, 다음에 또 시험 치고 나서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곁으로 한번 다가가 볼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시험을 정말 잘 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